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어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를 읽을 때 단어의 뜻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면 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어의 함축성, 비유와 상징의 차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 이입 같은 개념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말은 의미를 직접 전달하지만 시어는 감정과 분위기를 함께 담아내죠.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시 속에서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눈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뜻하지만 어떤 시에서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어는 단순한 뜻을 넘어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법 중 하나가 비유와 상징인데요. 둘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 볼게요. 비유는 원래 뜻을 가진 대상, 즉 원관념과 그것을 빗댄 대상, 즉 보조관념이 함께 등장하는 방식이에요. 내 마음은 호수다. 라는 표현에서 마음이 원관념이고 호수가 보조관념이에요. 즉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함께 등장하는 게 비유입니다. 반면에 상징은 원관념이 직접 드러나지 않고 그것을 암시하는 대상, 즉 보조관념만 나오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매화와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데 고전 시가에서 이 상징이 자주 쓰이지만 지조나 절개라는 말은 주로 함께 쓰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징은 보조관념만 등장해서 독자가 스스로 의미를 유추하게 만들어요. 상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정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상징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원형적 상징이 있습니다. 이건 시대와 문화를 넘어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상징이에요. 예를 들면, 물은 생명력이나 재생, 조화를 뜻하고, 불은 파괴나 소멸, 죽음을 의미하죠. 두 번째, 관습적 상징이 있습니다. 이건 특정 문화에서 공유하는 의미를 가진 상징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대나무가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고 매화는 고결함을 뜻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개인적 상징이 있어요. 이건 특정 작가가 작품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윤동주의 시에서 별은 이상과 희망을 뜻하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이별과 슬픔을 나타내죠. 다음으로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동원된 사물이나 배경을 뜻합니다. 이런 객관적 상관물이 사용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비 방식입니다. 화자의 감정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줘서 감정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이별한 후 날씨가 너무 맑으면 오히려 외로움이 강조되죠. 두 번째, 심화 방식입니다. 화자의 감정을 더욱 극대화하는 요소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별 후 내리는 비가 슬픔을 강조하는 것처럼요. 세 번째, 동일시 방식이에요. 화자의 감정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물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화자가 짝을 잃은 슬리퍼 하나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외로움을 강조하는 것처럼요. 감정이입은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사물에 직접 부여하는 기법이에요. 이때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동일시와 의인법입니다. 슬리퍼가 슬프게 울고 있다. 라는 문장을 보면 사실 슬리퍼가 울지는 않지요. 하지만 여기서 울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슬리퍼를 의인화하고 그것에 화자의 슬픔을 투영한 거예요. 이렇게 감정을 사물에 부여하는 것이 감정이입입니다. 매개체는 두 개 이상의 요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물이나 개념을 뜻합니다. 오늘은 매개체 중 자주 등장하는 양면성을 지닌 매개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리창을 생각해 볼까요? 유리창은 밖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벽처럼 가로막고 있어서 단절의 느낌도 줍니다. 그래서 유리창은 소통과 단절을 동시에 상징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 거울이 있어요. 거울은 자아 성찰의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소통의 한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진짜가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분수와 그네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특성을 모두 가진 사물로 상승과 하강, 즉 지향과 좌절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매개체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제 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기란 특정한 감정이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떡국 냄새를 맡으면 어린 시절의 명절 기억이 떠오르죠. 이런 식으로 특정 감정이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환기입니다. 이제 실제 작품을 통해 상징을 분석해 볼까요? 이 역사의 광야를 살펴봅시다.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주요 상징을 살펴볼까요? 광야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면서 신성한 공간을 의미하고 눈은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부정적인 현실을 뜻하며 매화는 강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시는 광복의 희망을 담은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봅시다. 비유와 상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유는 원래 뜻을 가진 대상과 그것을 빗댄 대상이 함께 등장하지만 상징은 빗댄 대상만 나오고 원래 뜻을 가진 대상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같은 사물이 다른 작품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나요? 네, 같은 사물이라도 작품의 분위기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은 어떤 시에서는 희망을 뜻할 수도 있고, 다른 시에서는 외로움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창이 단절과 소통을 동시에 나타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유리창은 바깥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의 역할을 하지만 공간을 나눈다는 점에서 단절의 느낌도 줍니다. 그래서 유리창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시를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